와우. 네. 반갑습니다. 허재경입니다. 네. 제가 뭐 비염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휴지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스카이랑 엘로케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통 경제 얘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1시간인데, 1시간 반이면 정말 여유롭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1시간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자세한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곳에서 배운 내용이고, 또한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제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뷰를 제가 말씀드린 이 대안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거기서 나는 이렇게 한번 대안을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대안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저의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영감이 돼서, 또 이렇게, 삶이 더 나아지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이 빨라지다 보면 말이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Q2를 QT라 하고 막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네. 그리고 호응도 좀 이렇게 리액션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것을 그분이 오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쫙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왔다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일생일대 기회가 와 있다라는 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지금 밖에 뭐 경제 상황 이야기들 들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얘기 안 들리죠, 그죠?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위기가 곧 기회라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그 안목을 보려면은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1시간 정도인데 1시간 중에서 거의 45분을 제가 경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만 안배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게 아니라 15분 동안 제가 안배 짧게 할 거지만 다 못 드린 거를 꼭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거나 다음 주에 매주 월화수마다 이렇게 경주, 대전, 대구 이렇게 각 지역마다 오전에 이렇게 또 OM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활용해 보셔서 꼭 10번은 들어보셔야,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이게 전체적인 퍼즐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체 10피스짜리, 퍼즐 중에서 딱 한 피스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으시고 또 다음 번에 꼭 오셔서 다시 한번 아메이 사업에 대한 거를 더 깊숙이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아메이 사업이 중요한 거고, 왜 우리가 지금 왜 하필이면 다른 것보다도 아메이 사업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재경이고, 네, 저는 국악을 했습니다. 국악을 해서, 네. 올해 3월까지는 경주시립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한국아메이 사파이어로 지금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매번 사업 설명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합니다. 사실 고민이 있거나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 혹은 관심,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둘 다 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민이 있거나 어느 분야에도 고민이 있거나 관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우리가 보통 해결을 하죠. 고민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빚이 있습니다. 카드 빚이 있으면 카드 빚을 해결을 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죠? 성공된 삶이라고 하는데 성공된 삶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 그걸 평가하는 거지 내가 지금 성공된 삶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고민을 해결한 게 성공입니다. 그죠? 그죠? 네. 그리고 관심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성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한테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어. 그럼 자동차를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샀어요. 성취를 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네, 그건 성공이 아니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삶, 행복한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해야지. 둘 다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고민을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과 관심은 중요한 건 한 번 발생하고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고민이 있는 게 내가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관심거리도 내가 자동차를 좋아했지만 그것을 사고 나면은 또 다른 또 더 높은 자동차를 또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취미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성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고민과 관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고민과 관심은 성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그랬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보통 없다고 하는데, 네. 있죠? 훈련 받으신 분,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고민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관리할지 또 고민인 거지.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해되시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돈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네. 돈의 지속성. 돈을 내가 1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억을 100억을 벌어도 그 돈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건물 같은 걸 사는 거죠. 그죠? 네. 연예인들이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그 100억을 뭐 합니까? 통장에 놔둡니까? 아니죠. 건물 같은 걸 사서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나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갖다 주는 것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은 많음에 있지 않고 지속성이 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인세, 자산, 권리 수입, 비활동 소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시면 뭐 작곡을 했을 때, 뭐 작가가 됐을 때, 뭐 특허, 뭐 그 문화재, 그다음 뭐 올림픽, 그리고 부동산, 주식, 배당금, 그리고 자본소득, 이자 수입 같은 거, 연금,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희 그러니까 MZ 세대 말고 M 세대 말고 Z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저희 M 세대까지만 해도 이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우리 90년생 이후로 90년생 이후로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캐리에서 나온 건데 이걸 토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는 내용인데 이것을 아무도 개혁을 하지 않고 있죠. 왜? 개혁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내거나 적게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를 못 받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 하는 거죠. 계속 미루는 겁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 미루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혁은 필요하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90년생 이후는 못 받는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9%를 내고 40%를 받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왜? 근데 왜, 그럼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밑에가 많은 피라미드 형태일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PPT 자료를 깨끗하게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 안 찍으셔야 됩니다. 네, 사진 안 찍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구 그래프가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갈 상태가 일어나는 거다. 고령화 속도가 지금 OECD 국가 1위, 독일의 4.4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가파른 속도로 정말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 전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의 사회가 초고령화인데, 우리가 이제 25년도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일본을 좀 있으면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이 1위로 됐습니다. 2030년이 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장 장수하는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정말 이거는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1위로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3.4%. 노인 빈곤율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좋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프랑스의 10배, 독일의 4배가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세계 최고 장수 국가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길게 살아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보면은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우리가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 9급 공무원 기준에서 2016년도 임용되신 분은 30년 재직했을 때 현행상 유지했으면은 137만 원 받고 개혁을 하면 134만 원 받습니다.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7급 공무원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 동생 부부가 둘 다 이제 공무원인데 교사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둘이 다 아는 거죠. 이제. 둘이 합해도 4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30년 뒤에 400만 원이 지금 400만 원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희 동생 부부는 다른 투자를 또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메리트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굉장히 최고. 하지만 우리 지금 MZ 세대가 퇴직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밑에 세대인 Z 세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20년 동안 공무원 경쟁률이 지금 제일 저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이게 과연 그래프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이제 큰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노후 소득 52%.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근로소득을 하더라. 보시면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는 6.4%만 근로소득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프랑스로 가야 됩니다. 대신에 프랑스는 벌금 많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또 국민연금 참 메리트 있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국민연금, 국민용돈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강의한 건데 이거 한번 더 보시면 한 50분 동안 연금에 대해서 50분 동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후에 근로소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세 자산소득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자산소득으로서 우리가 노후를 생활하면 너무나 멋진 삶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물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물가 엄청 올랐죠. 그죠? 물가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전 세계 식량이 그러니까 food price all time high. 네. 우리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 지수입니다. CPI라고 하죠. CPI가 뭐냐면 아시죠? 네, Consumer Price Index. 네, CPI라는 게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발표된 게 CPI가 7.7%였습니다.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여기 맨 막대 그래프 보시면 제일 꼭대기 삐쭉 올라간 거 있죠. 이게 이때가 9.1%였습니다. 네, 지금 이 물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물가가 피크아웃했다 해서 물가가 9.1%라고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물가가 이제 좀 있으면 완화되겠구나라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가가 이게 지금 CPI 7.7%가 YY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7.7%란 거는 그리고
아직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아직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아닌 겁니다. 아직도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잠시 그냥, 고점에서 좀 내려왔네? 조금 있으면 물가가 갈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물가가 2%대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2%대가. 근데 지금 너무 높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CPI 말고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그건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기름, 유가 같은 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중고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 게 바로 코어 CPI라고 합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락이 심한 유가나 이런 거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높게 나왔다가 낮게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원 소비자 물가는 6.3%입니다. 물론 이것도 피크아웃 하고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도 물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스테이키 CPI라고 있습니다. 스테이키. 맨 밑에 노란색 줄 쳐놓은 거 보시면 스테이키 CPI는 뭐냐면 이거는 다 빼고 가장 중요한 주거 임대료. 미국은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죠. 미국에는 전세가 없어요. 사는 거 아니면 렌트입니다. 월세 아니면 사는 거. 근데 주거 임대료, 그러니까 렌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키 CPI라는 건데, 이 스테이키 CPI가 이것도 굉장히, 그래프 보이시죠?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지금 끝에 보시면 살짝 꺾여 있어. 살짝 꺾여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뒤에 또 어떻게 다시 또 치고 올라갈지, 이건 약간 선행성 그래프가 아니라 일반 보통 CPI와 코어 CPI의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지표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내가 음식을 사 먹고 기름을 넣고 하는 것도 내 소비 지출 항목에 포함되지만, 내 임대료 나가는 것도 지출 항목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부동산 값 내리고 있던데, 부동산 값 내리니까 임대료가 오르는 겁니다. 왜? 부동산 값 내리니까 집을 안 사게 되죠. 왜 안 사고 렌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렌트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렌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렌트료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역대 지금 최고치로 지금 막 거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이 2.6%를 찍었습니다. 전분기 전전분기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어요. 사실 두 분기 이상 역성장을 했다는 건,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GDP가 뭔지 아시죠? GNI 말고 GDP가 뭐냐면 국민 총소득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국밥을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집 사장님이 점심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10,000원으로. 그리고 그 미용실 사장님이 저녁에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만 원을 쓰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오늘의 GDP가 얼마입니까? 30,0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돈이 얼마나 시중에 돌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말하는 게 바로 GDP입니다. 그 GDP가 높아진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돈이 계속 잘 돌고 있다는 겁니다. GDP가 역성장한다,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GNI랑 다른 거예요. 네, GNI 말고 GDP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낮게 내려간다는 거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돈이 안 돌면 뭡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호주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미국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 기본 CPI가 5.7%. 미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왜? 미국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만큼 돈을 많이 뿌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핵심 물가, 코어 CPI, 아까 식료품, 유가 빼고 난 그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지금 4.77%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보시면 코로나 때 잠깐 그랬고 지금 아직도 역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0.3%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이거 언제 기사냐면 어제 기사인가?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기사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2.1%에서 내년에 2.1% 경제 성장률에서 1.7%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게 왜 그러냐면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입니다. 근데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한국은행마저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 이슈, 그다음 미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예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괴물이 무려 40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30년째 디플레의 압박을 받았던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고 30년째 내리하락했던 일본도 마저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뭘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죠?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잡는 거는 금리 오르는 거 무슨 차이예요? 왜 그래요?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는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내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요를 박살을 내면은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를 박살내고 우리의 경기를 아주 아작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바로 통화정책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은 뭐냐면 Q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고요. 양적 긴축은 돈을 빨아당기는 건데, 이게 금리 인상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양적 긴축이 시작됐죠. 이게 양적 긴축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리더님이, 제가 은행입니다. 리더님이 은행한테 1억을 빌리셨습니다. 10년 만기로 1억을 빌렸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10년 만기 때 은행이 그 1억을 연장해주면 좋죠. 근데 연장 안 해주고 안 돼. 갚으세요. 라고 하면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섭죠. 만기 때 연장 안 됩니다. 갚으세요. 절반이라도 갚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더 이상 만기 되는 상품을 연장해주지 않고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어쩌면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게 바로 양적 긴축, QT입니다. 반대가 QE, 양적 완화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특히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되고 있고, 최근 3분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주주들 많이 계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났어요.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로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어닝 쇼크란 거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부실한 성적을 내서, 실적을 내서 하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뭐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지금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경기는 안 좋은 이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작됐고, 미국도 올 하반기, 이미 하반기죠.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국도 경기 침체에 접어들 거라고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소비란 무엇인가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뭡니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죠. 내가 1억을 벌고 5천만 원 썼다. 가처분 소득이 얼마예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내가 소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재정지출, 보조금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한 거죠. 그리고 금리를 바닥에 붙여버렸죠.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불과 연초에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0.5%였습니다. 미국 0.25%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뒤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임금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물가는 내려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사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네,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쓴 책에 나와요. 책에. 부의 시나리오는 책에 이분이 사분면 굉장히 이게, 우리 로버트 키오사키 사분면도 있지만 항상 어떤 뷰를 바라볼 때 항상 사분면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분면 보시면은 조금 더 보면, 제가 좀 적어놨어요. 고성장, 저성장 분면이 있고, 고물가, 저물가 분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물가 분면, 물가가 높은 분면, 고물가 분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면, 집중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고물가 분면에서는 금리가 오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중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기준 금리 다릅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왜요? 네, 예금 금리 다릅니다. 예금 금리는 내가 1,000만 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 내가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왜? 그건 뒤에 봤거든. 내가 1,000만 원을 넣고 만약에 2% 금리가 3%가 됐어. 그러면 금리 이자는 뒤에 받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채권은 달라. 채권은 나중에 받아.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넣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나중에 내가 10년짜리 내가 채권을 샀다. 그러면 그 채권을 통해서 내가 10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는 거고 3% 금리다. 그러면은 3%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2%대의 채권을 샀어. 근데 금리가 올랐네.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나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어쨌든 이해하시면 상위 10%입니다. 다 이해하셨으면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채권은 bad, 그다음 금리는 오른다. 금리 오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물가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오죠. 그러면 고성장이 뭡니까? 고성장 분면에서 주가가 오릅니다. 왜? 성장을 잘하니까, 회사 성장이 잘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그죠? 그럼 저성장 분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직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느 분면입니까? 저성장 저물가. 왜?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셧다운하고 집에 안 나가. 소비 안 해. 그러니까 성장이 더뎌지고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가 낮죠.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식이 박살이 난 겁니다. 2020년 3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버티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때 주식이 박살 났습니다. 왜? 당연히 이 분면이니까. 그렇게 하고 금리는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물가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연준에서 돈을 뿌렸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재정정책 포함해서 무제한 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다가 돈을 막 꽂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싸니까 줍줍하자. 그래서 주식을 막 사가지고 이때 그래서 주식이 엄청 좋아졌어요. 네, 맞죠? 그리고 당연히 주식도 좋아지고 내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분면을 갑니까? 여기로 간 겁니다. 여기로 가서 고성장 고물가로 간 겁니다. 왜? 돈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장 고물가 분을 갖고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백신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종식되겠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 분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때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뭐라 했습니까? 네, 물가는 일시적이야. 왜? 기저효과야. 저번에 그 전달 대비니까 기저효과야.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일시적일 거야. 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성장은 하지만 물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꽤 긴 일시적 물가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성장이 박살나고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이 분면에 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화되면 그게 바로 다시 그게 닮은 소비가 위축이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다시 돈을 뿌려주면 좋겠지만 네,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줍니다. 왜?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물가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인데 그러니까 저성장 고물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 연준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성장은 남기고 물가는 잡는 거. 여기로 가는 건데 여기로 갔다가 성장은 남기고 물가를 잡으면 물가가 잡았기 때문에 다시 소비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고성장 고물가로 여기 바운스 타서 여기로 가는 거. 이렇게 된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장을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게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연준도 압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금리 올리고 있는 거 압니다. 왜 그렇게 올립니까? 수요를 박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거시 환경, 매크로죠. 이 매크로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이게 3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이게 4분면이 팽팽팽 돌아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서 성장이 되려면 아까 고성장 분면으로 가려면은 기술 혁신이 있어서 물결 잡든지 아니면 진짜 인플레가 진짜 너무 빨리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연준의 블러드 총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제 음슴체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는데 현재 미국 고용 너무 좋다. 경제 너무 튼튼하다. 그래서 인플레 잡기 힘들다. 그래서 금리 더 세게 올려야 된다. 기업 이익을 훼손시키고 실업자 수 늘리고 중요한 거죠. 실업자 수 늘리고입니다. 실업자 수 늘리고 경기 침체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시켜서 인플레 잡을 거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에이, 설마 그래서 하니까 의장인 파월 의장이 나와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봐라. 내가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것인가 봐라. 라고 이번 달 초에 얘기했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나온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여기에 대한 충격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준금리는 뭐예요?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 그 말은 미국 금리 기준금리 4.5%란 거는 지금 4%죠. 4%란 거는 시중에 4%부터 낮은 금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올렸죠. 0.25 올려서 지금 한국 기준금리 3.2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25보다 더 낮은 시중금리는 없습니다. 있었잖아요. 주담대 금리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 금리 이런 거 1%도 있었지 않나요? 그거는 기준금리 0.5%대 얘기입니다. 0.5%대 얘기고 지금은 3.25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1% 차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가? 미국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미국만큼 못 올립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근데 미국은 10%만 변동금리입니다. 미국은 90%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신규 대출권에 한해서만 그 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의 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1% 오른다는 거냐? 지금 내 대출금리 이자가 1%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못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앞으로 1년, 내년 곧 다가오죠. 내년 1년 2023년도는 이제 인플레 걱정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충격으로 경제 침체 혹은 위기, 침체 다음 오는 게 위기니까 그걸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자. 금리 인하 아닙니다. 인하가 아니고 인상하는 속도를 조절하자. 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면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지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까? 제가 고민과 화면이 안 나오네. 저한테 안 나옵니다. 저한테 안 나옵니다. 네. 아까 말했습니까? 제가 고민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나가요. 더 많이 나가요. 원하지 않는 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를 해칭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늘려야죠. 수입을 늘리게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월급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 내 가게 매출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많이 하죠. 주식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바텀업이랑 탑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텀업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보는 겁니다. 기업을 보는 거.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앞으로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 지금 재무제표는 어떤가?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를 보는 게 바텀업입니다. 근데 탑다운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매크로 환경, 금리나 환율 같은 거를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게 바로 탑다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바텀업만 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봐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요. 사자를 예를 들어보면, 사자는 뭡니까?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에서는 대장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바로 바텀업과 탑다운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 기업은, 내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은
사자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왕노릇을 못하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바텀업만 봤으면 됐지만 지금은 사자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 사자만 보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자가 40년 만에 지금 물속에 들어온 겁니다. 인플레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물속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월봉인데 지금 거의 95년부터 지금까지 월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앞쪽에 있는 닷컴 버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산을 이루고 7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 대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려 16년 걸렸습니다. 이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고점에 사신 분들 이거 고점 회복하기 위해서 16년 기다렸습니다. 혹시 장기 투자 16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버블입니까? 모르죠. 지나고만 맙니다. 원래 선견지명 말고요. 후견지명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 보여.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거 오늘 찍은 겁니다. 오늘 찍은 거.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쉬울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11년 동안 장기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3배를 벌었답니다. 근데 올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 80% 찍었답니다. 아니 그래도 200% 벌었잖아. 80%뭐 반토막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100만 원 투자해서 3배 벌었으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만 원에서 80%면 얼마예요? 맞죠? 이게 레버리지는 오를 때도 레버리지가 되지만 내려올 때도 레버리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80%면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됐어요 지금? 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60만 원에 300만 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5배 올려야 됩니다. 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청 무서운 겁니다. 내가 200% 벌었고 난 80% 잃었네? 그거 아닙니다. 좀 더 잃은 거예요. 다시 회복되려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하는 이유 뭡니까? 배당금 받으려 하는 거죠. 네, 배당금 받으려고. 주식을 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20년, 30년을 잘 해서 내 여윳돈으로 잘 투자해서 그거를 한 12억 4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거를 고배당주에 넣으면 원로는 안 들어오지만 원로 쳤을 때 월 기준에서 월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12억 4천만 원 있으시면 그거를 고배당주에 넣으시면 그게 분기별로 혹은 이제 1년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월로 환산했을 때 월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12억 4천만 원 모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파운드 스피티 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메에서 여러분 아메에서 파운드 스피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2, 3년 만에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30년 동안 하려고 했던 30년 동안 공무원이 돼서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연금 받으려는 그게 2, 3년 만에 가능한 겁니다. 사기 같죠? 그리고 암호화폐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말 안 할게요. 네. 지금 루나인데 하지 마세요, 진짜. 전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제도권 밖이에요. 암호화폐가 뭐예요?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는 물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정보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은 정말 최근에 테라 직원들, 테라라는 거 있습니다. 테라 그 회사. 테라 직원들은 200만 원으로 1,4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시죠? 루나 사태. 되고 그럼 최근에 FTX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 루나도 그렇고 FTX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됐냐? 왜 파산까지 됐냐? FTX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2등, 3등 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냥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파산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뒤에 또 이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루나든 FTX든 이런 거대한 굵직굵직한 이런 기업들이 파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증하는 거를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달러로 보증한 게 아니라 자체 코인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하튼 다 설명 못 드리죠. 어쨌든 하시면 안 돼요. 코인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 주변에도 엄청 버신 분들 있지만 그런 분은 특이한 경우 그런 정보 있으시면 하시면 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어떻습니까? 요새 부동산 장난 아니죠. 여러분 반군 이래로 지금까지 부동산 왜 계속 가격이 올랐습니까?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량, 돈,
돈의 양이 있죠. 그걸 바로 M2라는데 그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 M2와 부동산 전체 시가총액이 비례하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여기 그래프 보이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 통화량이 1000조다. 예를 들어서 1000조의 돈이 시중에 돌고 있다. 1000조가 시중에 돌 때 아파트 값이 한 채 값이 1억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이 더 풀려서 2000조가 됐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얼마 돼야 돼요? 2억이 돼야 되지. 이해되시죠? 돈이 계속 풀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딱 100%를 맞았을 때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시가총액이 M2 전체 통화량보다 밑에 와 있을 때 100%보다 밑에 와 있을 때 뭡니까? 저평가. 올라갔을 때 뭡니까? 고평가. 지금 몇 프로예요? 146%입니다. 그러면 왜 공부 좀 하시면 아시죠? 앞으로 부동산 30% 40% 떨어질 거다. 바로 여기 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30, 40%가 떨어질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임대료에 대한 거. 스테이키 CPI.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주택 가격은 조정받을 필요가 있다. 조정.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또 얘기했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지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통화를 담당하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일부 자산 가격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일부 자산 가격을 언급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네. 저한테도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기지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주간 모기 신청 건수가 지금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이거 코로나 때 이후로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하시는 분들 지금 일거리가 없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없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됐고, 최근에 레고랜드. 또 이거 설명을 못 드리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뭐예요? 강원도가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몰렸던 겁니다. 근데 도지사가 뭐랬어요? 돈 못 줘. 라고 하니까 런이 발생한 겁니다. 뱅크런이 난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사태는 심각하다. 그리고 그렇게 잘 투자해서 건물이 잘 투자해서 나오네요. 여튼 건물로 해서 월세 받아 얼마입니까? 보통 10억짜리 건물 있으시면 상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 400 들어옵니다. 다 내 돈일 경우에 대출 없이요. 그렇게 했을 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운드 스피티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건물이 없어서 저도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여러분 건물 보통 10억짜리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은 좀 다른 경우지만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20억 내외 하는 건물들은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은퇴 그걸로 10억짜리 건물을 샀어. 여기에 대한 내가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걸 다 뽕 뽑아서 내가 손익분기점을 지나려면은 몇 년 만에 이걸 지나야 될까요? 15년에서 20년 안에 그 손익분기점을 지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건물에 입주하고 싶다. 20년 된 건물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새 건물 들어가고 싶지. 일반 다주택이라도 다세대 주택이라도 새 건물 들어가고 싶지 20년 된 건물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20년 안에 내가 투자한 돈 다 뽑아야 됩니다. 맞죠? 쉽지 않습니다. 10억 파운드 스피티 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NFT 작년에 굉장히 얘기 많았죠.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트위터 창업자입니다. 트위터 창업자가 잭 도시라는 사람입니다. 잭 도시. 이분이 첫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2006년도 5월 21일 날 이렇게 첫 트위터 글.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잭 트위터.jpg 해가 딱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딱 캡처를 해서 요거를 이제 NFT화해서 경매에 올린 겁니다.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30억, 거의 27억이 팔렸습니다. 27억이 화면 나오죠? 네, 27억이 팔렸습니다. 이거 NFT 된 거. 원본.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복사품으로 진짜 이게 NFT가 딱 된 거. 그거 코드명이 있는 원본 JPG. 그거 27억이 팔렸습니다. 그거 사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사간 사람. 그 사람 왜 사갔습니까? 이것은 현대판 모나리자와에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27억에 샀지만 앞으로 270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겠죠. 그죠? 최근에 경매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마이너스 99%입니다. 마이너스 99%.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걸 또 사분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 악화, 경기 회복, 높은 금리 유지, 금리 인하.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나는 배팅할 것인가? 여기 보자면, 이거는 최근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펀드 매니저 92%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되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되고, 경기 침체되지 않고, 경기는 회복되고,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는 잡히는, 이걸 바로 골디락스라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 전망했을까요? 0%입니다. 경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0%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나는 나 혼자서 내년 좋아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은 100% 내년의 경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로벌 대기업들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애플, 디즈니 고용 중단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존 10,000명 감원했습니다. 10,000명. 요번에 10,000명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11,000명 해고했습니다. 직원의 13%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죠. 네. 얼마입니까? 64조인가? 좀 샀죠. 그 사고 나서 바로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타노스죠. 절반 탁 날렸습니다.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판교 쪽 IT 기업 많은 거기도 지금 고용 한파에 있습니다. 하나만 또 깊이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10,000명을 감원했잖아요. 아마존 10,000명 감원한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작년에 55,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무려 한 해만 3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00명을 감축한 겁니다. 아마존의 10,000명이 몇 프로일까요? 전체 직원 중에서 1%입니다. 아마존이 고용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우리가 15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대구 인구 얼마예요? 250만인가요? 대전 인구가 150만인 그랬습니다. 그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를 지금 해고하는데, 중요한 건 1% 해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이만큼씩 뽑았는데 지금은 안 뽑고 감원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장 큰 플랫폼 기업 아마존이 지금 이 위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직원 말고 ABO. 우리 ABO는 고용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아메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소비자들 말고 아메이로 돈을 벌고 있는, 캐시백을 좀 받아보는 사람들, 총 ABO들, 사업자들 몇 명일까요? 300만 명입니다. 어느 기업이 큽니까? 알아서 각자의 뷰에 따라서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하락했습니다. 네,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조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 달러 유가 지금 어제 유가 보니까 오늘인가 보니까 70불인가 70불 대더라고요. 어쨌든 유가 급락했습니다. 증시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 맞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인플레 완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실물 경기가 저기 적혀있죠. 초고속으로 멸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다시 금리 내리겠죠. 금리 내리면 여러분 투자했는 주가는 오를까요? 내립니다. 금리를 왜? 금리 인상할 때 내리고,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 내리고, 그러면 주가가 언제 오르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게 멈출 때, 인하가 멈출 때, 잘 들으세요. 인하가 멈출 때 바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길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년 5월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아마 5에서 5.25%가 될 것이고, 기준금리 아직까지 더 남았어요. 지금 4%를 했잖아요. 아직 1.25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 아까 독설했던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현재의 금리는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그리고 적정 수준은 5% 또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를 보고 있다. 한 7%까지도 봅니다. 이분은 박살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 또 아마존 창업자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에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기업의 구매를 연기하고 현금을 비축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플렉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년에 굉장히 심각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FTA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달 12월 중순까지, 셋째 주 중순까지는 날짜까지 얘기해 줄게요. 16일까지. 16일까지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 조금씩 오를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보다 다시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보세요. 한번.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요. 내년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1년, 3년, 5년 뒤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혹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별로 혹시 자신 없습니다. 진짜로. 자신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크로 환경도 너무 빨리 변하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답니다. 3일을 놓쳐도 예측하기 너무 힘들고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도 5년 플랜을 짜고 있지 못한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내 은퇴 자금으로 20년 플랜, 30년 플랜을 짠다고 합니다. 안 된답니다. 20년 플랜이 아니라니까요. 5년 플랜도 기업들이 못 짠다니까요. 지금 2년 플랜도 못 짜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명언이 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0년 뒤에 변할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아메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산, 건물도 15년, 20년 안에 내 손익분기점을 지나야 됩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 무엇인가가 주식도 떨어질 수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16년을 그렇게 정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10년을 박스권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보이는 것처럼 생명체처럼 생명체처럼 증식해서 막 커지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 커져서 날이 갈수록 돈이 막 더 들어와. 좋겠죠. 네. 그게 바로 저는 생필품에 보겠습니다.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쓰는 고정 지출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정 CPI 얘기할 때 그랬죠. 고정 지출. 내가 월 임대료도, 주택 임대료도 될 수 있고, 식료품, 기름, 다 마찬가지지만 생필품. 우리가 흔히 너무 쓰고 있는, 너무 흔히 써서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생필품. 이거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입니다. 근데 나의 고정 지출은 누군가에게 고정 수익입니다.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아무리 돼도 샴푸는 씁니다. 샴푸 아침에 매일 머리 감는 거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지 않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그죠? 맞죠? 양치 3일에 한 번씩 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생필품으로 인한 고정 지출을 내 고정 매출로 바꿔서 고정 수익화 시킨다면 그것이 진짜 인쇄다. 저는 그래서 적어드린 것처럼 생필품으로 인한 고정 수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건강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 세계 최고 품질의 안전마트입니다. 이 안전마트의 고객 자산,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필품으로 인한 그 매출로 인한 그 수익을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삼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애플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기술 자산이 아닙니다. 고객 자산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고객 자산입니다. 그죠? 애플도 어떻게 하면 고객을 락인시키려고 애플 연동하는 아시죠? 네, 애플 쓰시는 분들은 못 벗어나게 고객을 락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객 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고객 자산을 돈이 가장 많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ABO들한테 준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준 겁니다. 당신들이 써보고 좋은 거면 당신들이 소비자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 매출에 대한 로열티 인세를 우리가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최고 품질의 안전 생필품으로 애용자를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서 수익을 받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자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자산,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정말 이렇게
같이 한데 어우러서 이렇게 시실과 날실처럼 계속 함께 그물이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고정 지출을 해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준은 이런 겁니다.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간 다 돼가서. 제조회사 여야 됩니다. 유통회사면 안 됩니다. 꼭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꼭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조회사야 되고 고품질의 생필품해야 됩니다. 저품질의 막 고가 이런 뭐 옥매트 막 자석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생필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구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잡다단계 보니까 무슨 오토머식이라던데 전문용어로 그게 바로 의무 구매를 뭐 오토머식이라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무 구매 있으면 안 됩니다. 의무 구매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가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메이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는 신생기업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저한테 실제로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20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식 살 겁니까? 테슬라 사죠. 테슬라 사죠. 맞잖아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테슬라 주식 사면은 대박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10년 전에 테슬라가 이래 될 걸 알았냐고. 몰랐으니까 안 샀죠, 당연히. 몰랐으니까 워렌 버핏도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몰랐으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잡다단계, 쏘리. 그 회사가 미래 테슬라가 될 거 어떻게 알아? 내년에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1위,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좀 패스할게요. 이렇게. 전 세계 1위고요. 자, 이렇게. 공장에 꿀뚝이 없습니다. 네, 공장 꿀뚝 카탈로그 보시면 공장에 꿀뚝이 없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생필품 만든 회사 꿀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막 연기 막 나오죠.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 세계 특허 개수 1200건. 더 중요한 건요. 요겁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의 10%를 R&D에 투자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회사가 갖지 않고 누구한테 줘요? 연구원한테 준다. 특허권을 연구원한테 준다? 그러면 연구원 연구를 계속 하겠네? 그럼 당연히 제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제품 설명 이걸로 끝.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출의 10% R&D 투자.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 보시면, 네. 여기 파란색 파란색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 퍼센트입니다. 6.2%. VW 뭐냐? 폭스바겐이 6.2%. BMW 6.3%. 우리 현다이 2.9%. 매출액의 10%를 R&D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그것도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생필품 회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 7%인 알고 있습니다. 10% 쓴다는 건 진짜 큰 겁니다. 네. 당연히 제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 그리고 창업자. 네. 보시면 우리 2세 창업자가 미국 상공회의소를 의장을 2번 역임했고 아버지도 했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3번을 한 거죠. 보시면 미국에 300만 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해도 300만 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해도. 근데 한 회사 아메이가 3번 했다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회사 엄청 튼튼하다. 그리고 제품, 전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뉴트리얼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너무 비싸. 나는 그냥 과일과 야채로 먹을래. 그러면 한 달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한 달치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미국 AP인가 거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거 이걸 다 농축시킨 게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S 한 통입니다. 더블S 한 통 88,000원입니다. 88,000원이 싸겠습니까? 이거 다 사는 게 싸겠습니까? 88,000원이 쌉니다. 그 88,000원 안 드시고 나는 과일과 야채로 생으로 먹겠다. 한 200만 원 들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S를 통해서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 부산국제영화제를 11년째 후원하고 있는 우리 아메이. 저희도 갔다 왔죠. 네. 이번에는 저희 사파이어 됐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되면서 저희 파트너들도 함께 여기 레드카펫을 걸어서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네. 여기.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우리 씻고 쓰는 이런 퍼스널 케어. 정말 안전한, 아토피에도 안전한 그런
안전한 생필품. 그리고 아까 수영 리더가 얘기해줬던 엠머스 베스카이. 정말 전 세계 최고. 그다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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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물. 카탈로그 이만큼 두꺼운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라. 저는 무조건 물. 물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2%, 우리 몸에 1%,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것만 바뀌어도 몸이 확확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몸의 70% 뭡니까? 물입니다. 그러면 물 하나만 바뀌어도 내 몸의 70%를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냄비 정말 최소 수명 60년. 대를 물렸을 수 있습니다. 제 선조학까지 물을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세제,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ESG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굴뚝이 없는 그 공장에서 만든 세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원포원 제품들, 정말 안전한 먹거리. 더 중요한 건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가시면 아메 매장이 있죠. 일부 품목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전 제품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내용물 반틈만 있으면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하면 100% 돈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 꼭 매주 월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10시 반도 있습니다. 꼭 아마 스폰서님 물어보셔서 꼭 대구 그리고 혹은 경주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월화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구조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익구조는 네.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스폰서나 AB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랬습니다. 아메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나 AB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가? 나중에 계산하는 건 스폰서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어쨌든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스폰서가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먼저 있고 매출도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거는 내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아메이가 다단계가 아니구나를 이해하시면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먼저 저한테 아메이를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이게 어렸을 때 친구. 그 친구가 1년을 먼저 사업을 했고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빼내려고 제가 너희 스폰서를 만나자. 내가 안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김숙경 대표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됐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니까 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아메이가 아무리 좋아도 난 네 밑에서 안 할래. 친구잖아. 내가 친구 밑에도 안 하고 싶었어. 진짜. 네가 1번이고 내가 2번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쨌든 영화는 2번이니까. 그러면 안 할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니까 위에 밑에가 아니구나. 1번, 2번이 아니구나를 이해하니까 바로 아메이 사업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 그리고 위에가 뭐 100만 명이 있든 1000만 명이 있든 아무도 없고 내가 1번이라도 수익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익 분배가 된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꼭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 피는 다이아몬드 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저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정말 수익은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익 특징은 나의 노력과 수익 곡선이 이렇게 정비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수익은 이렇게 오르지만 나중에 노력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중요한 파운더스 PT입니다. 건물 10억짜리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해서 12억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운더스 PT 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2년에서 5년 안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파운더스 PT는 진짜. 제가 해보니까요. 에메랄드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신 선배 리더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에메랄드는 사람이면 간다.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에메랄드다. 그럼 파운더스 PT는 사람이 아니어도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개나 소나 다 갈 수 있는 거는 sorry. 어쨌든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바로 파운더스 PT다. 건물 10억짜리 사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아메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매달 나오고 증가해서 나오고 평생 나오고 상속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처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고민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질 때 저는 아메이의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월가에 못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은 정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내년은 무조건 안 좋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부터 좋아질 것 같다. 혹시 투자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주식 투자든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지금 바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바닥 한 번, 두 번 더 옵니다. 두 번, 아직까지 베어마켓입니다. 두 번 더 오는데 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내년 이맘때쯤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일시불 보너스 나왔습니다. 연말 일시불 보너스 나왔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꼭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시불 보너스 받으세요. 연말 일시불 보너스 받는 거는 내가 성장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연말 일시불입니다. 그거 받으셔서 투자해도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토산골 아시죠?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에 교토산골이 나옵니다. 그게 토끼도 위기 때 세 개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수입 어디 있어야 됩니다. 노동 수입도 있어야 되고요. 암에 인한 자산 수입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자산 수입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지. 그래서 그 암의 진정한 인세수 도덕 그걸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거 만들지 않고 자꾸 투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아메이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 아무도 안 될 때 뭐가 다 안 될 때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표 꼭 기억하시고 아메이 생필품으로 바꿔 쓰고 일단은 생필품을 바꿔 쓰고 롯데마트 가는 거를 바꿔 쓰고 공부하셔서 그게 생명체처럼 증식하는 그런 진정한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인세, 자산, 연금 수익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고민과 고민과 관심은 생필품 바꿔쓰기, 아메이 비즈니스죠. 이걸 또 인해서 지속 가능한 그냥 일시적인 거 말고요. 지속 가능한 되게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인세 수익. 잠깐 들어오는 거는 잠깐 10억을 벌거나 잠깐 한 3년 동안 부자 많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세 수입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3년 부자인 사람이 많아요. 잠깐 부자인 사람. 하지만 30년 이상 계속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생필품 바꿔 쓰기로 해서 비즈니스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진짜 내년에 이맘때쯤에 연말 일시불 받으세요. 그때 가시면 알 겁니다. 일생일대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서 이 사업으로 인세를 만드시고 나면은 정말 나중에 정말 웃으면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더블 인컴, 더블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